천수백 년을 이 가야산 자락에 자리한 해인사. 푸르고 곧은 소나무의 청정함과 눈푸른 납자의 수행도량으로 그 맥을 이어오기 천여년. 홍류동의 수정 같은 계류와 함께 흘러간 세월 속에 수많은 납자들이 인연 따라 오고 갔건만 그토록 많은 인연이 어찌해 8만 대장경의 신비를 묻어두고 갔을까? 오늘도 청정한 법보 도량에 예불은 끊이지 않는데 그 많은 의문을 안고 있는 8만 대장경은 침묵으로 있다. 어디서 어떻게 옮겨왔을까? 방대한 물량이 움직였는데도 기록 한 줄 없으니 의도적인 것일까 실수였을까? 이 방대한 양의 경판은 언제부터 해인사에 봉안되었을까? 강화도 선원사에 있던 경판이 분명히 해인사로 온 것이지만 육로로 왔는지 배로 왔는지 추측만 무성하다. 이것이 의문에 쌓인 8만 대장경에 또 하나 밝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먼저 신빙성 있는 기록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조선조 태조 2년 이전에 옮겨왔다는 고려말설과 조선조 태조 7년에 옮겨왔다는 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우선 고려말설을 보면 태조 2년인 1393년에 대장경을 찍어낸 인경 발문판이 해인사에 남아있는데 그 발문판에 왕비와 왕세자 그리고 왕족이하 내외 대신들의 이름과 관직이 열거되어 있고 또 해인사 부근 지방관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데에 비해 강화나 경기도 지방관의 이름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인경 발문은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을 인경한 것이고 다른 승려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해인사 주지 국일도 경남대사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말 이안설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또 다른 편에서는 인경 발문에서 대장경을 인경했다는 것은 8만 대장경이 아닌 해인사 사간장경을 인경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8만 대장경의 이동과 운반에 대한 또 하나의 주장은 태조 7년설이라고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대장경에 대한 기록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태조실록을 근거로 한다. 태조실록에는 1398년인 태조 7년 5월 병진일 행용산강 대장경판 수자 강화 선원사라고 해서 왕이 용산강에 나가 강화 선원사로부터 실어온 대장경판을 맞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대장경의 이동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록으로는 이것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해인사 경판 중에 남아있다. 이 경판은 보유장경 속에 있는 석화엄 교문기 원통초 권십 10장에 해당하는 경판입니다.
그런데 이 경판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이동할 때 있었던 모인데 그 후에 해인사에 오고 난 뒤에 어느 시기인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인경하려고 조사해 보니 한 판이 유실됐기 때문에 다시 경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위의 경판이고 원판은 바로 밑에 것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발견돼서 다시 이게 그 자리에 끼워놓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판, 경판 속에 보면은 요 윤곽 외에 난외입니다. 난외에 보면 정축년 출육시에 정축년 육지에 내칠 때, 그러니까 육지에 내치는 것은 바로 강화도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하는 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육시에 차 서실하여 이 경판을 잃어버려서 스므로 여지식 도원으로 그 당시에 그 도원 스님과 함께 같이 동원 개판 입상하다. 같이 개판하여서 입상하였다. 판을 여기 모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어류 10월 1 수자 충향이라 되어 있는데 요 어류년은 이 기록을 다시 정리하면 강화에서 대장경이 정축년의 육지로 나올 때 이 판을 분실했는데 그 후 을류년에 다시 새겨 넣는다는 내용이다. 정축년에 출륙했으니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로 출륙 후 8년 뒤에 새겨 넣은 셈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육지로 나온 것이 정축년이라면 서기 1397년으로 왕조실록의 기록인 1398년과는 맞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 1398년 무인년에 육지로 나온 후 7, 8년 지나서 경판을 새로 새겨 넣었으므로 출륙한 시기를 1년 정도는 착각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본다면 왕조실록과는 일치하기 때문에 무인년인 1398년에 8만 대장경이 강화도를 떠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그러면 왜 1251년에 완성되어 1398년까지 150여 년 동안 잘 보존해 오던 대장경을 육지로 옮겨야 했을까? 이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이승계 장군으로서 아주 무용을 떨치던 용장입니다. 그분이 주로 서해안 지방의 왜구를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에도 그분이 갔을 테고 또 강화도에도 왜구들은 상륙했을 겁니다. 그래서 왜구들이 상륙하면 우리의 보배들 다 가져가고 또 불질입니다. 민가도 불지지만 이 오래된 고차를 많이 불태우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봉안되어 있는 우리 대장경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불심이 지극하면서도 나라의 애국심이 강했던 이 무장 이승계 장군이 이 우리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그걸 항상 마음에 걸려 했겠지요. 그러다가 쿠데타 선거해가지고 왕조를 차지하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아마 내륙으로 옮기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해인사에 옮긴 그 뜻으로 찾아보면 묘하게도 연결이 돼요. 아무 기록은 없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조선 왕조가 태조 이승계에 의해서 건국돼 가지고 개성이라고 하는 구도업지에서 이 한양의 지금의 서울 신도업지로 옮겨올 때 그때 이 도읍을 옮긴 데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풍수설과 더불어. 그때 항상 이 태조를 도우고 보좌하고 또 태조가 지리를 보는데 이존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무학 자초 선사입니다. 무학대사라고 알려져 있는 자초 선사예요.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위험한 그 위치에 있는
대장경판을 봉안한다고 할 때, 육지로 봉안한다면 그런 삼재 반란이 미치지 않는 땅을 물색했을 것 아니냐 할 때, 그럼 그 물색을 누구에게 의뢰했겠느냐? 도읍투도 무학대사에게 의뢰했다면 그 나라의 보배를 봉안하는 장소도 이 무학대사가 아마 점정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바로 그 지금의 해인사가 있는 곳이 합천입니다. 그 합천의 상가라고 하는 곳이 무학자초 대사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고향 근처라고 해서 정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지세를 제일 잘하는 거는 고향 근처를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다녀봐도 당신의 고향 어렸을 때 아니면 스님이 돼가지고 그 고향 근처의 해인사에 갔을 거니까. 그래 해인사가 여러모로 가장 그 삼재가 미치지 않은 곳이다고 그 어른이 그걸 판단하고 그걸 옮긴 것이 아니냐. 1251년 강화성 서문 밖의 판당에서 회양식을 가진 대장경은 그 이후 어느 때인가 선원사로 옮겨졌고 고려 왕조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들어선 1398년에 강화섬에서 육지로 나오게 된다. 그날의 일을 태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 태조 7년 음력 5월 병진일 서기 1398년 양력 6월 3일 태조 이성계는 몸소 지금의 63빌딩 앞 용산강 나루에 나가 강화도 선원사로부터 실어온 대장경을 맞이한다. 6월 4일 비가 내렸다. 6월 5일 또 비가 내리는 날씨에 태조 이성계는 대장에게 명하여 장정 2000명으로 하여금 대장경을 지천사로 옮기게 하고 검교 참찬문화부사 유강우에게 명하여 오교 양종의 승도가 앞길에 향을 피우고 북을 치면서 대장경을 향도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날 태조 이성계는 서강에 나아가 전라도에서 온 좋은 선을 살펴보았다. 6월 6일 비가 내렸다. 이상의 기록을 보아 날씨가 궂은데도 대장경을 지천사로 옮겼으며 장정 2000명 정도밖에 동원 안 된 것으로 보면 수레를 사용하였을 것 같다. 그러면 지천사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지천사는 어딘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세종 26년에 보면은 대장경 목판이 보관되어 있는 흥천사에 세종께서 가서 배관했다 하는 실록의 기록이 보입니다. 따라서 지천사의 지자는 흥천사의 흥자로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흥자의 약자거나 아니면 오기로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교종의 총본산이던 흥천사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종의 대사찰에 이 목판을 대장경 목판을 운반 보관한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지천사 같은 만약에 있었다면 조그마한 절에 옮겼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천사가 아닌 흥천사로 애초에부터 옮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사리상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흥천사는 태조 5년 즉 대장경판이 출육하기 2년 전에 지어진 왕실 사찰이었으며 서울 서대문 쪽에 있던 것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큰 왕실 발원 사찰이었기 때문에 대장경을 이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천사로 온 뒤 대장경이 어떤 경로로 해인사까지 갔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대장경판이 당시에 물자가 유통되던 경로와는 전혀 다른 경로로 해인사에 옮겨졌다고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서울에서 영남으로 물자 유통이 있었던 길을 따라 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강화도에 있던 대장경을 서울로 옮겼으니
이는 육로로 옮기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육로를 추적해 본다. 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자리가 바로 용산진 나루터입니다. 옛날에 그 팔만대장경은 강화에서 해선으로 싣고 올라와서 이 용산진에서 하선을 시켰습니다. 즉 여기서 짐을 뿌려 내린 거죠. 그렇게 하고서 한강의 강배, 릴베나 경강선을 가지고서 저 위에 충주까지 그걸 가지고서 싣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산진은 대개 이제 그 관선들이 정박하는 것이고 저 아래에 가서 마포강, 마포나루에는 대개 일반선들, 새우젓 배 그러한 것들이 대개 거기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선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같이 바다배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요. 바다배 크기는 대개 40자에서 50자 정도. 그리고 넓이는 한 10자에서 20자 정도. 깊이는 7자에서 한 9자 정도. 이러한 큰 배가 되겠습니다. 강화에는 이제 소왕조 때 경기 수용이 있었습니다. 경기 수용에는 대개 이제 군선도 있었지만은 수송선이라고 해서 무군선 또 예비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는 대개 장경을 한 2,700장 정도 이렇게 싣게 됩니다. 그래서 8만 장을 대체로 분할해서 본다 그러면 약 한 30척 정도의 배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배를 타고 온다고 하면은 강화 갑곳에서 일단 출발을 해가지고서 임진강하고 한강에 그 합류되는 지점에서 일단 정박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밀물이 들어온 때와 바람이 부는 때를 맞춰가지고서 단번에 단숨에 이제 용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이틀 정도로 여정을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경상도로 가려면 일단 충주로 가서 소백산맥을 넘어야 한다. 육로는 이천, 창원으로 해서 충주로 가는 길이 있지만 그 엄청난 양의 대장경을 육로로 옮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충주로 가는 보다 쉽고 능률적인 방법은 한강을 따라가는 것이다. 바다배 자체가 육중하고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바다배를 못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한강을 이용해서 이제 청주까지 가야 되는데 충주까지 갈 적에도 대체로 이제 옛날에 충주에서 육지의 육산물을 서울까지 실어 나르고 서울에서 해산물이든가 그냥 어연물 같은 거를 배에 조금 싣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한 대장경들을 많이 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강선,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러한 늘배라고 그러는데 강선 또는 경강선, 관에서 쓰는 경강선, 그러한 배를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배는 이제 그 바닷배하고 조금 달라서 이 바닥이 상당히 두께가 얇습니다. 그리고 넓고 얕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석자 내지 넉자 되고 길이는 약 50자 내지 60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자체도 가볍거니와 이 헐수가 얕기 때문에 상당히 물의 저항을 적게 받습니다. 내려올 쪽에는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내려오고 올라갈 쪽에는 강 가상사리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물 흐름의 저항이 적은 쪽으로 붙어가면서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바람이 없는 쪽에는 앞에서 줄을 매가지고 사람들이 끌어가지고서 올라가게 됩니다. 대개 이제 그 팔만장으로 봤을 적에 이 배의 대개 그 부피로 봤을 때 한 약 400장 정도, 현대용어로 얘기되면 약 한 5입방미터 정도를 요 앞쪽하고 요 뒤 가운데 대개 여기에다 실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사공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데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약 한 배에 400장 정도. 그럼 총량은 약 200척, 배가 한 200척 정도가 동원됐을 것이다. 이렇게 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열흘 또는 보름, 늦으면은 한 달까지는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서울을 떠난 대장경은 남한강을 이용해서 양수리, 여주를 거쳐 중원군 가금면으로 올라간다. 이 가금면에 있는 가흥창지는 서울로 보내는 조세를 모으는 곳으로 영남 일대 조세가 모아지는 조선 초기에는 나라 전체 조세의 26%가 모아지던 번성했던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서울을 왕래하던 배들이 매우 많았음은 물론이다. 양수장저 집 있잖아요.
저 밑에 끄트머리 거기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일로다 이렇게 막바로 이렇게 올라오지 뭐. 그 영월고장 가는 거라고. 그때 뭐 며칠 말고 많아요. 그때 많았다고. 그때 차 대신이니까 차가 안 댕겼잖아. 전부 배로 운반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많았어요. 여기 뭐 소금 빼면 뭐 곡석이는 곡석은 전부 여기서 싣고 여기서 뛰고 전부 이랬어요. 여기가. 또 서울에서 또 올라서 짐을 해가지고 올라오고 그랬지. 한 척에 몇 명? 한여 나무씩 매달렸어요. 그때만 해도. 그 배 하나에. 배 모양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이제 배 주둥이가 좀 넓지. 주둥이가 좀 넓다고요. 근데 뭐 보통 뭐 그때만 해도 뭐 얘기들이 한 600가마 한 700가마 이래 싣고 다녔대 걸려. 배 하나가. 가흥창에서 30리쯤 더 가면 충주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대장경이 문경세제를 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문경세제가 공로로 개통된 것은 조선조 태종 때이므로 대장경이 옮겨질 당시에는 문경세제는 공로로 이어지지 않았다. 충주에서는 반드시 계림령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계림령은 서기 156년에 신라인들에 의해 개통된 이후 고려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국도가 되어 있었다. 바로 이곳이 지금은 현재는 수몰이 되었습니다만서도 여기에 신당진이라는 진지가 있었고 이 신당진까지는 배가 와서 머물 수가 있었고 여기서 다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동창이라는 창지가 있습니다. 신당진이 여기쯤 있었습니다. 그 신당진에서 이 월천을 따라 올라서 이렇게 하면 여기 동창이라는 창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미륵리를 넘어서 하늘째로 넘어가는 길이 가장 순탄한 길이라는 것이 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동창에 와 있습니다. 이 마을이 옛날 충주의 동쪽에 있는 창지라고 해서 동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 이건 하늘째로 넘어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관방시설인 성문이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이 성문은 덕주산성의 북문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통과돼야 하늘째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은 남문이 있고 또 동문이 있고 합니다. 지금은 홍문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거대한 성을 쌓고 길목을 지켰다는 것은 이 지방이 바로 관방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바로 영남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러한 성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령과 계림령이 어떻게 틀립니까? 계림령이라고 하고 또는 지릅제라고 하고 하늘령이라고 하고 대월령이라고도 합니다. 이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고개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동창에서 8km쯤 평탄한 길을 따라가면 미륵리가 나온다. 미륵리를 오른쪽으로 끼고 오르는 길이 계림령으로 오르는 길이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그 양봉우리에 낮은 능선이 있습니다. 해발 약 한 500m에 이르는 이런 능선이 바로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이후에 고려 말 내지는 조선 초까지 우리 조상들이 가장 많이 통행을 했던 한울제라는 곳입니다. 삼국시대 이후 려말 선초까지 이 지역이 중요한 통로라고 볼 때에 이 지역을 통해서 넘어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그 한울제 또는 계림령 그리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한울령의 정상입니다. 해발이 불과 520m, 현재 그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하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개답지 않은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약 한 20km가 안 됩니다. 한 16, 17km 내려가면은 그 옛날 그 읍의 소재였던 문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내려가는 경사도 상당히 원만해서 그 방대한 대장경이라면은 충주나 서울 지방에서 가는 가장 완만하고 이 소백산 소위 제를 넘을 수 있는 가장 순탄하고 용이한 길이 이곳이 아니겠느냐
여기는 우마차 내지는 그거보다 좀 더 큰 어떤 운반 수단도 동원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근간의 역이라든가 그런 구실을 할 만한 그 사적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밭에 한복판에 입석불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것으로 봐서 그 많은 인원들이 가다가 쉴 수도 있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는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 초 이후에까지도 이 지역을 중요한 교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아무런 그 도로의 편의 시설이 없어도 지금 우리 현대인들도 상당히 그 교통로를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교통의 요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엄청난 양의 8만 대장경이 이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우마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소의 파리를 이용할 경우 한 마리당 쌀 2가마 정도를 싣고 다녔으니 약 150kg으로 전체 대장경을 소 파리로 옮기려면 대략 1,800마리 정도가 있어야 한다. 문경에 도착한 8만 대장경은 다시 아랫마을인 함창, 상주, 유곡에서 징발해온 소와 말에게 실려졌을 것이다. 8만 대장경을 수송하는 길은 2가지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세제길을 택했었겠느냐, 안 그러면 계림령길을 택했었겠느냐 하는 2가지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성이 고모삼성이라고 하는 고성입니다. 삼국시대 초기에 축성돼 가지고 여태까지 저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정면에 사는 문경의 진산인 죽을산이 되겠습니다. 주헐산. 그 오른편으로 저 멀리 보이는 산이 포안산입니다. 바로 저 사이로 넘어다니는 길이 계림령길이 되겠습니다. 이 계림령길은 신라 고려가 이용하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왼편으로 보이는 골짜기가 세제길입니다. 이긴 조선조 태종 14년에 개통한 길이 되겠습니다. 저자 계림령길에서나 이자 세제길에서나 호도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만 남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서울을 댕기고 모두가 하던 우리들의 옛 구길이 되겠습니다. 옛 길이 되겠습니다. 세제에서 오나 계림령에서 오나 모두가 이 길을 통과해 가지고 요 밑에 가면 강갑천, 우리말로 토끼비리라고 합니다. 이 토끼비리의 험한 사다리길을 지나가야만 견탄이라는 좀 평지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로 넘어왔던 계림령으로 넘어왔던 우리 8만 대장경은 반드시 이 길을 지나서 수송되었다고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성, 이거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축성이 돼가지고 있고, 요 밑에 이 강갑천 토천이란 토끼비리라 그러는 건 영남 사람들이 가장 서울 가는데 험한 사다리길이라고 인정하던 곳입니다. 그 927년 그 고려 태조 10년이 되겠습니다. 견훤이가 신라의 서울을 떨어뜨렸을 적에 고려의 원병을 청했습니다. 고려 태조는 정기 5천을 거느리고 경주를 구하기 위해서 오다가 고모산성에서 비를 만났습니다. 밤새껏 비가 와가지고 앞에 강물은 나가고 도저히 말이고 사람이고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이짝 토끼비리 벼랑 가문 때를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토끼가 지나가는데 말이 갈 수가 없겠느냐, 길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떨궜다고 해서 토끼비리 토천이라고 합니다. 그 길로 고려 태조 왕건은 군사를 몰고 가다가 대구 팔공산에서 견훤의 군사와 만나가지고 대해전을 해가지고 대패를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수대전입니다. 이 길의 오른쪽은 낭떠러지로 그 밑은 강물이고 왼쪽은 절벽이어서 따로 우회할 길이 없다. 대장경이 육로로 왔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 했고, 이 길을 넘어가야만 낙동강 상류의 수운과 만나게 되었다. 여기가 강갑잔도라,
강갑천에 토천에 사다리길 이입니다. 이 얼마나 소나 사람이나 말이나 열 밟고 댕기가지고 예전에 집세기 신고 댕기던 때에 이렇게 바위가 따랐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쪽으로 완전히 바위가 따라가지고 하나의 길을 이루었습니다. 이걸 강갑잔도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여기를 지나던 분들이 해제 이연적 선생이라든지 그 사가 서거정 선생 우리 영남의 선비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지내면서 이 길이 험하고 어렵다는 시들을 지어놓은 것이 지금도 다 그대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갑잔도라는 절벽길을 지나온 팔만대장경은 영남 일대에서 가장 큰 역인 유곡역을 지나게 된다. 유곡역으로부터 예전 길을 따라서 점촌을 지나 이 하풍진까지 오는 길은 바로 지금 요 빨갛게 표시된 길입니다. 이 일대를 하풍진이라고 이랍니다. 이 하풍진은 낙동강 순에 있어서는 가장 안동에서부터 여기 내려오는 데서 가장 큰 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폭이 가장 수심이 깊고 하폭이 넓고 배대기가 좋은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유곡역도를 통해 가지고 준으로 달성 고령까지 운송을 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저곳에서 배에 실었다고 봐야 됩니다. 육로로 한강에서 배로 실어온 것을 육로로 이쯤 전해 가지고 여기서 배로 싣고 다시 낙동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달성, 헌풍, 고령에까지 닿을 수가 있습니다. 하풍진을 떠난 배는 상주 인근의 낙동나루를 지나 선산과 구미, 외관, 태구를 지나고 현풍을 지나면 경북 고령군 계진면 개포리에 도달한다. 이곳이 해인사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강과 낙동강을 통해서 고령으로 왔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로를 통해서 강화도에서 서해안, 남해안을 지나 김해, 낙동강을 통해 고령으로 올라왔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고려 때에는 예성강 연안에 조창이 있었고 조선왕조 때에는 마포에 있었습니다. 그 마포에 가까운 용산강으로 이것이 실어 날아왔다는 것은 이것을 바다로 옮겨갈 의사가 뚜렷이 이것이 보이고 그 바닷길은 뭐 좋은 선이 밤낮 다니는 길이 돼서 하등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려조에는 창원에 속두창이라는 조창이 있어서 창원까지 가서 날라왔습니다. 조선왕조에 들어서는 그 경상도의 그 세곡들은 조금 육로로도 옮겨오고 대일 애교에도 사용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창원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낙동강을 조금 거슬러 올라간다든가 하는 것은 뭐 뻔히 알고 있는 우리 수로였을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 팔만대장경판을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내륙으로 왔던 해로로 왔던 개포리는 해인사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 원래는 계산포라 10개 밑잔 본래 우리말로는 계산기라 했습니다. 계산기에 함을 써보니 이제 계산포라 이 계산이 이거 계산 거기 저기 열미제 열미제 그래 하다가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서 일이 옮겨져서 행상 갔습니까? 그래부터 개강포를 하다가 외가 들어와가지고
복판에 경자로 빼고 개포로 했습니다. 대장경을 옮길 때 요 안에 요 안에 사리타락한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었어요. 절이 이제 인만에 망가지고 없고 석불상만 있습니다. 거기가 연락서라. 그래가지고 영남의 성녀를 갖다 다 먹이라. 회사에서 옮기려고. 개경포에 하륙한 팔만대장경은 직동마을을 지나 고령읍으로 이동해야 한다. 고령읍에서부터 북쪽으로는 가야산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나 아직 마지막 고비가 또 하나 남아있다. 평탄한 먼 길을 돌아서 가야산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고령 북쪽으로 빠른 나대고개를 넘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고령읍에서 북쪽으로 저수지를 지나서 신동을 거쳐 문수봉 아래의 나대고개를 넘으면 바로 해인사 아래 마을인 월광마을이 나온다. 지금도 신라 때의 이름이라고 하는 낫질이라는 길이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대고개를 넘는 길이 있다. 그랬을 때 요리 요 물을 건너서 이 골로 들어갔습니다. 개포에서 고령까지 20리, 고령에서 나대리 입구 신동까지 10리, 나대고개를 넘어 월광마을까지의 10리를 지나면 목적지인 해인사로는 평탄한 길에 접어들게 된다. 삼재 불입지지로 무상국보를 옮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을까. 혹은 벼랑길에서 혹은 물길에서 하나도 분실 훼손됨이 없이 가야산 해인사로 이운이 되었다는 것은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고려인의 정성과 불신 못지않게 조선 초 우리 선조들의 마음 또한 지극했음을 느끼게 한다. 수없는 사람들이 대장경판을 싣고 내리고 이고 지고 했음에도 마치 엊그제 새긴 것 같이 깨끗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온다. 저 가야산의 정기도 성인들의 지극한 정성에 더욱 푸르름으로 빛나는 것 같다. 아, 장엄한 그 정신이여 나무 팔만대장경, 나무 고려혼이여 나무 민족혼이여.